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세무과 세정팀장 이선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서 설명에 참석하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 부동산 절세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이재호 연수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이재호입니다. 뵙겠습니다. 예, 먼저 저는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연수구를 찾으신 우리 강사분을 좀 제가 소개를. 우리 강우석 우리 아직 안 나오셨어? 예, 우리 강우석 오늘 강사님을 좀 소개합니다. 우리 연수구에 요즘 이제 이런 게 있죠.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절세 낼 것만 정확하게 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금을 오히려 관에서 왜 이런 걸 하나 그러는데 우리가 혹여라도 있을 피해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취임으로 지금 네 번째 이런 그 토론회 내지는 공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아버지 강우석 우리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예, 우리 연수구 외부에서 이야기할 때 정말 살기 좋은 도시다. 뭐 많이 듣습니다만 사실 요즘 이제 중앙 정부가 정책을 하도 부동산 정책 이랬다 저랬다 뭐 바꿨다. DSR도 또 요새 확대한다, 또 뭐 대출 규제한다, 뭐 그래서 너무 불안정한 이런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짓고 나면 또 여기에 맞게 또 한다고 여기는 이거 마치 뭐 부동산을 때려 잡아야지만 뭐가 되는 것처럼 이런 거는 정말 참 저도 뭐 이렇게 뭐 집을 갖고 저도 뭐 자가로 살고 있습니다만 이게 집이 아니라 이게 뭐 고통스러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더 세금의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또 어떻게 내가 평생 갖고 있던 집 하나를 내 아들한테 내가 다음을 위해서라도 남겨주고 싶은데 또 이거에 대한 어떤 세금이 아니라 너무 많은 궁금증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그럴 것이다라고 내 재산을 지키고 또 내 자신을 증식하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강우석 선생님을 우리가 모시고 여러분의 궁금증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더 나은 연수. 우리 연수구가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뭐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곳곳에 많은 우리 인프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 송도 쪽에 송도 역사 쪽에도 지금 뭐 많은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고 선악동은 선악동대로 연수동은 연수동대로 계속해서 이런 행정 인프라 또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아마도 전체적인 살기 좋은 도시가 결국은 부동산의 가치 상승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 인프라도 이제 뭐잖아. 저는 지금 준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그 규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송도 지역에는 지금 이 교통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도 지금 들어봐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어차피 한계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뭘 하나 지금 트렌 같은 경우도 일부 정치인들 그 선거 때만 되면 계속 이벤트를 꺼내놓는데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손을 대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의 제약이 있어서 이번 제가 9월달에 법을 좀 이번에 조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장도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대로 있게 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송도 쪽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섬입니다 거기. 우리끼리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사실 거기에 살기가 좋은가요 지금? 도대체 외부에서 손님이 한 번 와도 어디 가서 짜장면 하나 대접할 때도 없는 데가 바로 그곳 아닌가요? 바로 이런 6809 쪽에 특히 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금은 착실히 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연수구에서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돈이라면 그렇게 썼겠냐라는 질문을 항상 저는 묻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시는 뭐 세금에 대해서는 저는 그 소중한 가치를 잘 알고 있고 잘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도 그렇게 소중한 만치 오늘 강우석 우리 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증 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방법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가도 한번 잘 연구하는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구정 참여가 연수구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연수가 민선 8개 출범할 당시에 연수구는 1585개 부채를 안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랬던 연수가 재정 건전성 연속 2년을 1위를 달성했던, 빚져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서부터 정말 살림 잘했다는 1위의 칭찬을 받은 거는 바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지역에 지방세를 충실히 잘 내주신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성장님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그동안 잦은 세법 개정으로 어렵고 복잡해진 부동산 세금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세금 절세 방안 등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절세 전략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후 사전에 접수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순서로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연해 주실 강우석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우석 강사님께서는 현재 안세회계법인 송도지점 대표로 재직 중이시며 연수구 결산검사위원과 연수구 지방세 심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십니다. 강우석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우석 회계사라고 합니다. 이거 강사 소개 붙어 있는 분이 오늘 바쁘셔가지고 제가 이게 저기 예. 예, 하여튼 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부동산 세금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기획할 때는 양도증여 상속에 대한 절세 방안 등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또 오늘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최근에 이제 뭐 대출 규제 등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이제 이렇게 뭐 많이 오르지는 않은 상태여서 양도 같은 관점보다는 이렇게 증여나 이제 상속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이 송도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부동산은 단계별로 세금이 있다라는 거고요. 단계별로 세금이 있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 상식과 개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위주로 이제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할 때는 당연히 취득세율을 고려해야겠죠. 과거에는 취득세율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었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세금이고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이제 의사결정의 주요한 요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중과되고 있고 또 용도에 따른 취득세율이 중과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수하기 전에 또는 증여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세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동산 보유 및 처분 단계.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겠죠. 그러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처분할 때 양도세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단계별 세금이 있죠. 단계별 세금을 살피기 전에 2024년에 국세 수입의 세목별 증감을 보면은 이 양도세는 이제 작년보다 이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상속세는 1.1조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상속세가 1.1조 원 증가한 것에 대해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단순하게 상속세가 증가하지는 않고요. 상속세에 대한 부과가 과거에는 굉장히 초부자나 뭐 굉장히
그 일반적인 서민한테는 관심에 대한 대상 밖의 세금이었는 반면 지금은 이제 서민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크고 따라서 우리도 상속세를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도세는 감소했고 종부세는 또 감소했지만 상속세 증여세가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부에 대한 무상 이전을 많은 분들이 고려하고 있고 따라서 뭐 예전에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방치해놨다고 하면 지금은 살아생전에 미리미리 재산을 움직이려고 하시는 현상이 되게 강하다라는 것이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죠. 그리고 이제 보유할 때는 재산세를 내고 뭐 종합부동산세도 내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뭐 이중과세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이제 양도세를 내고요. 또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에 양도세를 중과해야 되느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양도세를 중과해야 되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증여할 때 또 취득세와 증여세도 내야 되고요. 돌아가실 때는 또 상속세,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의 그 세수에 대한 타겟팅을 할 때 보통 이제 그 부동산을 이제 보유하고 그 다음에 처분하고 그 다음에 양도해서 다음 세대로까지 이전할 때 그 총액 기준의 한 75% 정도를 과세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양도 첫 번째 이제 뭐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양도는 아시겠죠? 그 유상으로 뭔가를 주고 사오는 게 양도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뭐 증여세와 양도세를 고려해 보니까 뭐 양도세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떤 사람한테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부동산을 이전하고 그다음에 뒤로 돈을 받았다 했을 때 이것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양도세에 대한 취득 원인을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명목과 상관없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뭐 부채, 채무를 그러니까 뭐 아파트의 가액이 5억인데 뭐 채무가 가령 5억이었다. 부담부된 채무가 5억이었다 했을 때 이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결국은 채무에 대한 이전으로 봐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예. 보증금도 마찬가지죠. 아파트에 임대보증금이 있어요. 그러면 임대보증금이 껴있는 아파트를 아들한테 증여할 때는 당연히 그 임대보증금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겠죠. 왜?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모든 세금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뭐 양도는 그러면은 뭐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세법은 열거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같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도 양도세를 부과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시골에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가령 이제 사과나무 농장을 이제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과나무에 대한 농장의 가액이 토지에 대한 매매 가액을 산정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30억 원에 대해서 매매 계약서로 쓰고 거래를 하면은 그거는 30억에 대해서 취득가와 계산을 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죠. 그런데 이 사과나무 농장을 세부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뭐 사과나무에 대한 가액은 10억이었고 토지에 대한 가액은 20억이었다. 했을 때 이 사과나무에 대한 가액은 소득세법상 열거 대상 소득이 아니에요. 그 이제 임목과는 다른 개념인데 이제 작물 재배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과나무에 대한 평가를 해서 땅과 사과나무에 대한 가액을 분리하고 땅에 대해서 양도를 했더라면은 30억이 아닌 20억으로 봐서 10억은 비과세가 되고 20억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었겠죠. 근데 이걸 잘 모르면은 과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배나무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강화도에 계신 분들이 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연수구에도 논이 있나요? 뭐 밭 같은 게 있나요? 없죠. 우리 가끔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대지 같은데 이렇게 농사 지으신 분들도 있던데 그런 것들 비과세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예. 또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연수동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제 구월동의 CGV 같은데 보면은
CGV의 그 집합 건물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할 때 가액이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되게 낮아요. 뭐 2억에 분양받는데 막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물건에 대해서 양도를 할 때 그 양도소득세는 그 해 당해년도에 있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차익이 5억이었는데 내가 CGV 건물의 집합상가를 옛날에 분양받은 것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팔면은 양도 차손이 2억이 발생돼서 양도 손익을 2억을 줄여서 3억으로 신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분이 이제 부동산 대표님이셨는데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대표님이셨는데 그 제가 정확히 횟수가 기억납니다. 2019년 12월에 그 테크노파크에 있는 상가를 2억에 분양받은 거를 1천만 원에 팔아서 1억 9천 손해를 봤는데 그 다음에 1월에 이 건물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10억이 났던 것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받으면서 이 합산을 해서 신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양도세를 손해 보셨던 경우가 나요. 그래서 저한테 양도세 신고를 하러 오셨는데 왜 이걸 안 알려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처분할 때 저를 알았던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것들만 가지고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런 거고 양도세는 1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들 또는 과거에 뭐 요즘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손해 많이 보셨죠?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 그죠? 여기 뭐 연수구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가까이 그 거북섬인가 뭐 그런 데들은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양도 차익이 되는 물건과 같이 팔면은 양도세를 줄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물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저도 이제 상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되게 실패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째 가지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근데 이제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게 차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못 팔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양도가액에서 양도 차익을 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 다음에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는 이제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1세대 1주택이면 요즘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이런 것에 대한 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알고 계신다는 전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거주를 하느냐 보유를 하느냐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달리 적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12억 미만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이라면은 팔 때 양도세를 안 내죠, 그죠? 그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세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예. 12억 미만인 경우에 그러면 20억 정도에 되는 가액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12억까지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20억과 10억에 12억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적용되는 장기보유 공제 특별 적용률이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에 대한 차이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도와주고자 요즘에 상생 임대주택 제도라는 것도 이제 나오고 있죠, 그죠? 여기까지 다들 알고 계시죠? 조용하십니까? 우리 다들 연수구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연수구는 요즘 아파트 값이 좀 어떤가요? 안 올랐어요? 왜 기분이 안 좋으시군요. 그래서 그 연수구 저도 이제 송도에서 저는 이제 송도에서 송도 2008년에 2006년인가 7년에 그 한진 해물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막 이제 처음 초창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올 때 이제 그때 이제 송도에 입주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송도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송도 무너진다. 뭐 땅이 뭐 무너지고 뭐 비가 오면 잠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송도가 아파트 가격이 잘 안 오르죠, 그죠? 예. 송도 아파트 가격 오를까요? 오를 것 같으세요? 안 오를 것 같으세요? 예? 제가 참고로 그 연수구에서 이제 결산검사위원을 한 3해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결산 검사가 뭐냐면은 이제 그 연수구에서 이제 살림을 어떻게 잘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잘 쓰이고 지출된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제 검사,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잘 봐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결산검사위원이에요. 연수구에 대한 결산검사 자료는 연수구청의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해해째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연수구가 잘 운영되고 있구나. 그리고 연수구가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도시구나. 그래서 원래 서울로 이사 가려고 하다가 이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수구의 그 송도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송도가 아닌 다른 지역도 참 잠재력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전제하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예. 가격 꼭 오를 겁니다. 예. 이 인천의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연수구나 이렇게 유입되는 인구도 많아질 것이고 수요도 증가할 것이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동일한 강의를 했거든요. 작년에 강의를 할 때 그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뭐 많이 웃어주시고 박수 치셔주시고 그랬는데 그 강의를 끝나고 전화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명함을 두고 와서 이제 전화를 많이 주셨거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전화를 한 통화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강의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전화 안 받아서 만약 계시다면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 그래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못 받았던 점부터 죄송합니다. 예. 근데 오늘 강의에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 그냥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서도 많이 담고 있으니까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증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데와 같이 무상으로 뭔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라고 하죠. 그러면은 증여세는 수증자의 입장에서, 즉 받는 사람 입장에서 증여세를 내는데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는 6억까지 공제되는 거 아시죠? 예. 그 기간이 10년이라는 것도 아시죠? 예. 그래서 아들한테 줄 때는 얼마 공제됩니까? 5천만 원이 공제되죠, 그죠? 예. 아버지가 아들한테 줄 때도 마찬가지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줄 때도 공제가 되죠. 자, 그러면은 부모님이 엄마와 아빠가 아들한테 줄 때는 얼마가 공제됩니까, 아까? 예.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5천만 원 한 명씩한테 적용받는 게 아니고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년 동안 5천만 원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빠한테 받아가지고 5천만 원을 공제받았으면은 10년 동안 엄마한테 받아도 5천만 원을 공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공제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합산돼서 되고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증금에 대해서 끼고 증여를 한다. 그러면 부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이전됐다고 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증여는 이제 유산취득세라 그래가지고 받는 사람을 입장에서 이제 받는 가액으로 이제 세금이 계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속세는 유산세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그 재산을 총 합쳐서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n분의 1 하는 거예요. 상속세는. 2020년 전에는 증여든 상속이든 기준시가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세율을 부과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가 표준액과 그 매매가액에 대한 차이가 한 60% 정도, 60%에서 70% 정도 난다고 보면은 비주거용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50%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020년 전에는 증여나 상속을 했을 때 기준 시가나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산정했다면은 지금은 감정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도 시가 인정액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상으로 누군가한테 줄 때도 과거에는 기준 시가로 과세 표준을 산정했다면은 지금은 시가 인정이라 해서 감정 평가나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세는 적용된 게 얼마 안 됐지만 국세는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세율은 법령이 개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과 이후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국민적인 그 반발을 주지 않으면서 법에 대한 개정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령만 바꿈으로 인해서 과세 표준을 2배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세금이 2배로 증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불편한 진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실질적인 증여 및 상속세는 2021년 이후 그 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속세 완화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이루기 전에 뭐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상속세를 모두 다 완화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좀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법률 개정 상속세 개편 방안에서는 일단은 상속세 완화는 사실상 무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빠질 뿐만 아니라 이제 원래는 상속세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산취득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거니까 세금이 비교적 적은 반면에 유산세는 주는 사람을 입장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재산이 한꺼번에 합산돼서 세율이 더 많이 부과가 돼요. 근데 이거에 이제 원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도 무산이 됐다. 그래가지고 상속세는 앞으로는 완화될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도 마찬가지고요. 오르면 오르지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떠난 부자들이 올해는 1,200명으로 세계 4위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일 많이 가시는 데가 그 아랍에미리트라고 합니다. 가보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채와 같이 주면 부담부 증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4억 원이 있으면은 4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그리고 10억과 부채 4억에 대한 차이인 6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담이 되는데 이 증여세는 아들이,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아버지가 내는 것이죠. 근데 부담부 증여도 절세에 대한 수단으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저가 양도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개념을 설계해 드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앞으로 하는 강의에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강의를 듣자라는 그 취지에서 이제 개념을 설계해 드린 시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가 양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아파트에 담보 대출은 없고 아버지가 임차인이 되어 보증금을 7억 지급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10억 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저가 양도를 했을 때 양도세는 아버지가 내야 되고 증여세는 아들이 내야 되는데 10억에 대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7억에 판다라고 했을 때 30%에 대한 가액은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10억 원에 대해서 7억에 주면은 저가 양도를 하니까 원래 3억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은 걸로 봐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10억짜리를 아버지가 뭐 1억에 주면은 9억에 대해서는 이익이 분여됐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9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10억 아파트에 대해서 7억으로 판매한다고 했을 땐 이 30%를 빼주는 거죠. 근데 이 저가 양도에 대해서는 30%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계산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억 아파트를 7억에 판다고 했을 때 30%까지는 싸게 팔아도 괜찮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억 아파트를 아들한테 7억에 싸게 팔면은 3억만큼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이 부가 이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들이 돈이 없어요. 아들이 7억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집에 다시 임차를 하는 거예요. 그 임차를 하면서 보증금을 줘야 되잖아요. 보증금 전세 들어가면 보증금 주지 않습니까? 그 보증금을 7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은 그 집을 소유하게 되면서 증여세도 물리지 않고 아버지는 저가 양도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양도소득세도 부과되는 게 없기 때문에 양도세도 안 내죠. 그러면은 취득세만 부과하고 이제 그 부가 3억 정도가 이전이 된다. 그리고 7억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냈기 때문에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도 받지 않고, 따라서 지금은 범용성 있는 부의 이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용성 있다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재산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상속을 대비하기 전에 아들이 무주택자라면은 그냥 10억짜리 아파트를 7억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7억짜리를 내가 보증금을 주고 다시 들어가 사는 거죠. 네. 그 이제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가 양도도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취득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는 취득세도 많이 알아야 돼요. 예, 취득세는 주택 같은 경우 매매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 1에서 3%가 붙어요. 그래서 6억 미만의 집을 살 때는 1%, 6억에서 9억까지는 1.01%에서 2.99%, 그리고 9억 이상부터는 3%가 붙죠. 예, 근데 중과세율이라는 게 나왔어요. 취득세에서. 그죠? 이 중과세율은 언제 적용을 받냐면은 다주택자인 경우에 취득세 중과를 해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주택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주택이 없어서 결혼한다고 해서 주택을 줬어요. 그럼 그 아들은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중과를 받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즉 지금은 취득세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포인트다라는 거죠. 취득세 12% 내면은 엄청 아깝지 않으세요? 아깝죠. 예. 취득세 아깝죠. 예. 그렇죠. 이제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데, 현재 내가 주택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새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2주택자가 되는 순간 8%의 취득세 중과가 되고, 2주택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3주택자가 되면은 취득세 중과를 하는 거예요. 8%죠. 예, 그다음에 조정 대상에 취득하는 주택 3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무려 12%를 냅니다. 4주택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는 4주택 이상이죠. 그러면은 4주택까지 보유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오피스텔은 많이 보유하시는 것 같아요. 60제곱미터 제곱 이하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 많이 보유하고 계지 않으세요? 이제 은퇴하고 퇴직하고 이제 월세 받으면서 이렇게 잘 사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장기 임대주택자를 등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월세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공부상의 이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과 대상이 주택 기준으로 부과되거나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주택의 그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분으로 돼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주택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극단적으로 오피스텔 2개를 갖고 있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하나를 사는 순간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8%가 붙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다 알고 계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법인은 주택수와 무관하게 12%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택을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2%를 부과하니까 너무 크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이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 주민들은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또한 취득할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했다면은 양도소득세도 중과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하면은 또 관심 있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중과를 적용받는 건 아니고요. 저가 주택인 경우에, 즉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주택, 비수도권인 경우는 2억 이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가 되고,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안 되고요. 농어촌 주택이나 사원형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취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수도권 밖은 2억 이하, 그리고 수도권 내에는 1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몇 프로인가요? 네? 몇 프로요? 1%죠. 1%. 네, 그렇죠.
아까 여기 앞에 보였던 표에 보면은 1억 이하는 6억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1%에 대한 세율을 부과하겠죠. 예. 그래서 취득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여러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주택세세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비례라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팔자마자 바로 이사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샀다가 팔아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2주택자인 경우에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되었지만 다시 1주택자가 될 거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사를 목적으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해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3년 안에 집을 처분하기로 했는데 종전주택을 처분하기로 했는데 처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깎아줬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는 거예요. 가산세까지 물려가지고. 예.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압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인 5억의 주택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미축적한 경우에는 무려 3,500만 원에 대한 세율과 동시에 가산세까지 추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만약에 우리 연수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3주택이 되는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3주택자가 되면은 중과를 적용받고, 따라서 2주택자를 2개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이사를 갈 때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경우 저희가 해당할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거에 총 부담 세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억 이하에 대해서는 85제곱미터 이하는 1%와 함께 지방교육세가 붙어서 1.1%가 부과되고요. 85제곱미터 초과는 1.3%. 그다음에 6억에서 9억까지는 1.1%에서 3.5%까지 부과가 되고 9억부터는 3.3%에서 3.5%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 2주택자 또는 비조정 3주택자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무려 9%까지 세금이 붙고 비조정 4주택 이상자, 조정 3주택 이상자는 최대 13.4%까지 취득세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보통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계산을 하진 않으시고 이제 등기하시는 분이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주시죠,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것도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2023년 증여분부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시가 인정액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시가나 이런 것들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가 인정액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국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증여나 상속을 했다 하더라도 2020년 이후부터는, 정확히 말하면 2020년 이후부터는 소급 감정을 통해서 그 가액을 다시 상정해서 추징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증여세나 상속세율이 현실적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취득세도 시가 인정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취득세율에 대한 세율이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 표준이 변한 것이고, 따라서 세율이 변경된 것이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준행을 하면은 기본 세율은 3.5%가 붙겠지만, 아버지가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12%가 붙고요. 지분만 증여해도 15%에 대한 증가세율이 붙고, 그렇지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은 공시가에 상관없이 중과가 배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무려 12% 낸다는 것이죠. 예.
강남이랑 송파에서 강의를 할 때는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 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런지 이렇게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 예. 일단 시가 인정이라는 게 뭐야? 시가 인정이 뭐야? 이랬을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격이나 경매, 공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뭐 기준시가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한다 하더라도 그게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이 있으면은 그 가액으로 취득세율이 다시 산정이 되는 것이고 소급 감정도 할 수 있어요.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감정을 매겨가지고 그 가액을 다시 산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작게 냈던 가액이 추징이 되겠죠. 예. 유사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불리하면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것도 그래서 요즘은 세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시가 인정액에 대한 우리 구청과 이제 좀 다툼이 없겠죠, 그죠? 예. 증여할 때 감정 받으신 분이 별로 없죠, 그죠? 이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초창기고 큰 다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다툼이 심해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번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총 부담 세율은 3.85제곱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3.8%, 85제곱미터 초과의 4% 이렇게 이제 부과가 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증여 시에도 시가 인정액의 개념이 도입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 이제 지금 3시 13분인데 우리가 4시 반까지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쭉 그대로 하시면 좋겠습니까? 네? 네? 계속 하시자고요? 예.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막간 이용해서 이게 3타임 넘어가기 전에 이 사전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뭐 잠깐 쉬어가는 타임에서 이걸 이렇게 몇 개 좀 소개시켜도 되겠습니까? 네. 아, 상담을 받으시려고 오셨군요. 예. 제가 뭐 이렇게 이걸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몇 개만 이렇게 찝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도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은 제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구청 측에 전달을 할 테니까 구청 측에서 이렇게 받으시는 건 어떨까요? 그죠? 이게 질문이 한 200개 되거든요. 예, 이렇게. 그래서 예. 뭐 일단 1번을 소개시켜야 됩니다. 일단은 본인 질문이어도 뭐 아무도 본인이 하신 건지 모르니까 제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머님 이름으로 선악동 윤성 아파트 24평형 명의로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다는 거는 취득할 때부터 그냥 어머님 이름으로 사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머님 명의로 된 주택을 다시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세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세 가격은 2억 500 정도 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금은 6천 정도 있습니다.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증여 어머님 같은 이제 고령인 계신 분들은 증여를 일단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증여는 직계 좀비 속간에 10년 동안 증여가 없다고 했을 때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상속으로 이전이 되면은 기본 공제가 5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속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고령이시고 기대 여명 연수가 좀 짧을 것 같다. 이러면은 증여를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 재산이 없다고 했을 때 굳이 이제 먼저 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증여를 하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은 아파트가 2억 500 정도 그러니까 2억이라고 한다면은 대출금이 6천이니까 1억 4천에 대해서 2억에서 대출금 6억을 뺀 1억 4천에 대해서는 증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금 6천에 대해서는 부담부 증여가 되겠죠. 근데 2억에서 6천을 뺀 1억 4천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되는데 5천만 원 공제를 받으면은
9천만 원에 대한 과세 표준에 대해서 1억 미만은 10%니까 90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될 것이고 대출금 6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텐데 이 양도소득세는 제가 생각하기로 어머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확률이 높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설령 1세대 다주택자다 하더라도 지금 시세가 2억인데 예전에도 뭐 그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알면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양도소득세는 6천만 원에 대한 부담부 증여분, 즉 2억에 6천이니까 30% 정도에 대한 가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오는데 그거는 취득가액을 봐야지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증여가 발생되는 것보다는 다른 재산이나 이런 게 많이 없으시다면은 상속돼 상속으로 이전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이분이 효율적 증여 방법, 다주택 양도 절세, 은퇴 후 건보 절세. 굉장히 질문이 이제 포괄적이신데 효율적 증여보다는 그렇죠. 예. 효율적 증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가 용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가액을 믿기가 어려운 게 우리 아파트는 분명히 10억인데 갑자기 7억에 거래된 게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다운 계약이 아니고 그 저가 양도예요.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저가 양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 다주택에 대한 양도 절세는 어떤 주택을 먼저 팠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절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은퇴 후 건보 절세는 소득이 많으신가 봅니다. 예, 소득이 많은 경우에 이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의 주제에 맞지 않으니까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보험료는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억 이상의 고가주택 공동명의 주택 매매 시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는데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가 되죠. 그러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무려 80%까지 적용이 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보유 요건만 충족했을 때는 40%만 적용이 되겠죠. 그러나 보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은 거주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은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제도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1가구 2주택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 1가구 2주택에 대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가구 2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절세 방법에 대해서 상속세 중요세요. 이게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사람이 각각 한 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그분도 제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압구정동의 그 현대 아파트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는 뭐 위장 이혼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뭐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도를 하고 양도세를 낸 상태에서 양도 대금을 가지고 증여를 하는 거는 75% 이론적으로는 75%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내고 극단적으로 양도세가 50%라고 했을 때 100에 대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양도세를 50을 내고 50억에 대한 잔여 현금을 가지고 증여를 하면은 25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무려 75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되고 이거는 그 목표 타겟팅하는 세율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이신 분들은 양도보다는 사실 증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고 그 증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 영향요소를 따져서 상속으로 가는 게 좋을지 증여로 가는 게 좋을지를 고려하시되
증여로 가려면은 빨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 상속이 개시되면은 과거에 10년 이내에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다시 과세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아까 말씀드린 마치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는 사람 입장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과세를 하고 따라서 되게 세금이 많이 부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 거면 빨리 줘라라는 거고. 근데 재산이 별로 없으면은 상속할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게 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렇죠. 또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면은 이제 유류분에 대한 문제도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제간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효율적으로 이제 고민을 또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특이한 2022년 5월경에 남편이 시아버님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소재 토지 약 500평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증여세는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납부하였는데 차후 매도 시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걱정됩니다. 6천만 원인데 지금 시세는 2억이네요, 그죠? 시아버님. 그러면 이거는 이제 2022년 5월경에 남편이 시아버님한테 증여를 받았으면은 일단 2억에서 6천만 원을 뺀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직계존비속 간의 그 2월 과세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토지, 부동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서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를 받고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은 2022년은 5년 규정을 적용받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5년 또는 10년 이내 양도를 하면은 당초 증여자 즉 시아버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6천만 원에 취득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시아버님의 취득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아버님의 취득가가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양도세가 되게 많이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2억에서 양도세를 계산을 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시아버님에 대한 취득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예,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보유 및 처분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죄송한데 아까 그 5분만 쉬면 안 되나요? 3시 24분인데 그 3시 3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빨리 화장실 갔다가 오시고 혹시 뭐 쉬는 시간에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아까 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모가 이제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 이제 어머니가 아들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 이랬을 때 뭐 차용증을 쓰고 이러면은 과세가 되지 않지 않냐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보면은 1년 단위로 이자가 1,000만 원 이하이면은 그 무상대출에 따른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즉 공짜로 돈을 빌려주면은 그것이 증여냐 대출이냐를 떠나서 일단 그 빌려준 거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너가 원래 이자를 내야 되는데 안 냈잖아.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은 걸로 봐서 증여세를 내야 돼라고 해서 과세하는 제도가 있어요. 공짜로 빌려주면 증여세를 내겠죠. 안 되는 건 아니고 증여세를 내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1년 단위로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자율은 어떻게 정합니까? 했을 때 보통 4.6%를 정해요. 그거를 역산하면은 2억 2천 곱하기 4.6% 하면은 뭐 900 몇십만 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라 생각을 하면은 2억 2천까지는 공짜로 빌려줘도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로 과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2억 2천짜리 차용증을 쓰고 만기를 뭐 5년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1년 단위로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과세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진 또 않아요. 만기가 5년이니까 매년 1,000만 원씩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걸 안 냈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증여를 받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10년 동안 합산을 해요.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또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 이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그 최적의 방법은 뭐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공짜로 돈을 빌렸다가 다시 받았다가 다시 빌렸다가 받았다가 그렇게 해야 돼 정석이거든요. 근데 우회적으로 봤을 때 2억 2천에 대한 자금 출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나와서 막 이게 왜 증여세를 안 냈습니까? 이렇게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첫 번째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그러면 차용증에 대해서는 이게 차용증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자를 냈는지 안 냈는지에 따라서 차용을 가장한 증여로 볼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조사 과정 중에, 자금 출처 조사 과정 중에 부모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거는 증여를 받은 걸로 의제를 하고 그것에 대한 그게 차용이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뭐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든가 뭐 공정증서를 받으면 됩니다라는 방식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있다라고 해서 뭐 구수청에서 뭐 차용이 맞군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매달 얼마씩 이자를 줬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간 확정일자를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하겠죠. 확정일자는 받아보셨나요? 그 등기소에 가면은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면은 뭐 2,000원인가 뭐 이렇게 얼마 받고 이제 해줘요. 도장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해주고 그러는데 뭐 그거를 받으시는 것도 뭐 아주 안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예. 그 답변이 되셨나요? 예. 아까 물어보신 분이 어디 계셨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는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지하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차용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한테 있는데, 차용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소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통장 이체했는데 거래 내역을 뭐 대여 이렇게 한다든가, 뭐 확정일자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매달 뭐 5만 원이라도 뭐 이자조로 받는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차용이라는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서 1년 단위로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이상이 공짜로 받았다는 걸 발생됐을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니 1년 단위로 끊어서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돈을 갚아야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와서 세무조사를 받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사후관리사항으로 들어가면은 돈을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 국세청이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사후관리사항으로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돈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3년 뒤 4년 뒤에 갑자기 통지서를 보내요. 너 이거 돈 갚았니? 그래서 안 갚았으면 또 증여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래서 자녀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자금 출처 조사나 이렇다 세무조사가 받지 않았다. 잘 넘어갔다. 그럼 돈을 안 갚고 우리끼리만의 비밀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과세 굳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참 그 상속세나 증여세가 이제 세율이 높죠. 50%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세율이지 않습니까? 이 납세자들의 조세 회피에 대한 성향이 강해지고 이제 적극적인 탈루 행위가 발생되는 그 세율, 한계 세율이 50%인데, 그 과거에는 그 노출되지 않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20%에서 25% 정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목적하에 이제 설계된 게 50%래요, 세율이.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알잖아요. 어디에 누가 뭘 갖고 있고 뭘 갖고 이런 거 등기를 하거나 뭐 그리고 다 알기 때문에 세율은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어쨌든간 부동산 보유 및 처분 단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이 재산세가 부과가 돼서 재산세를 냈는데
또 내려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과세가 되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고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의 일종이다라는 거죠. 그 시가가 아닌 시가 표준의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은 뭐 일반적인 시중에서 그 매매되는 가액보다는 조금은 낮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통점은 보유세인데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가 되고 세금 유형은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세는 국세이고 물건별 과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그 예전에도 참 그 제 거래처 중에 한 군데였는데 LH에서 이제 토지 분양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5월 28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치렀는지 그러니까 LH에서 막 빨리 가져가라 그랬대요. 뭐 깎아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그 나대지 상태에서 이제 분양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건축물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은 이제 비사업용 토지라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종합합산과세가 돼요. 그럼 되게 높은 세율로 과세가 돼요. 종합부동산세도 뭐 재산세 구분 기준으로 이제 뭐 별도합산이냐 뭐 분리과세냐 종합합산이냐 그래서 기준이 다른데 가장 높은 세율로 부과가 돼요. 이분이 뭐 투기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5월 28일 날 잔금을 치르고 6월 둘째 주인가 이제 착공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주 정도 동안은 이제 비사업용 토지였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과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툼이 많았는데 그분도 냈죠. 결국은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누구냐를 판단해서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경우가 언제 발생하냐? 그 여기 이제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가서 보통 하는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전에 파는 게 유리할 거고 매수자 입장에 6월 1일 이후에 사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 모르면은 이거 한 일주일만 늦추시죠, 뭐 땡기시죠 이러면은 뭐 그냥 별로 큰 부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대한 조정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늦게 사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 피해야 되는 날이다. 6월 1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바꿀 수 없다. 억울한 거 이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네. 예. 그 주택을 팔았는데 손해 났는데 고지서 나중에 받으면 얼마나 속상한데요. 뭐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 예. 종부세도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별 주택수에 따라서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로 이원화돼서 적용하는데 3주택 이상 소유자인 경우에는 세율이 다르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12억 미만인 경우까지는 기본 세율이든 중과 세율이든 세율이 동일하지만 12억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2%, 3%, 4%, 5%로 그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네.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계산 구조를 보시면은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해서 9억을 일단 빼줘요. 근데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2억을 빼주고요. 그래서 공제, 그 12억이나 9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를 곱한 다음에 과세 표준을 산정해서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세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은 재산세 냈던 거는 빼줘요. 그래서 산출세액을 정한 다음에 세 공제 감면을 정해서 납부세액을 이제 정하고 고지서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이중과세라고 헌법소원을 많이 제기하고는 하지만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부세 과표에서 이미 부과된 재산세는 빼주게끔 되어 있고 따라서 헌재에서도 동일한 과세 대상 부동산이라도 재산세 과세 부분과 종부세 과세 부분이 나눠져 있으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 종부세는 사실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쪼개기밖에 없습니다. 쪼개기.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주택 예를 기억이 나는데 청담동에 4식구가 사는데 종부세 때문에 지금 종부세 세율이 좀 낮아졌지만 한 2, 3년 전만 해도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뭐 살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막 그 뭐 3천만 원, 4천만 원씩 막 부과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짜증나죠. 집을 내가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데 뭐 이게 지금
주택 가격이 높아졌다고 해서 종부세를 매년 내야 되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쪼개기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들이 뭐 3세인데 막 뭐 있잖아요. 이렇게 막 6억 미만으로 9억 미만으로 해서 그때는 6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제 범위 내에서 딱 6억까지만 증여를 하고 이렇게 분산을 해 놓으면은 종부세가 부과가 되지 않죠. 그 지금 9억이니까 단순하게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94 36 하면은 부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관심이 없으시군요. 연수동에 90 없나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 종부세, 증여, 취득세 비교하는데 이제 항상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질문이 그겁니다. 이제 부부분이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은가요? 뭐 아니면 종부세가 많이 나오는데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은가요? 당연히 답변은 양도세든 종부세든 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해요. 근데 그 남자분이 되게 저를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계속 쳐다보죠. 그래가지고 그 섣불리 답변을 잘 못하는데 왜냐하면 공동명의라는 게 유리합니다 이러면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싫으시니까 이제 그 답변을 이렇게 의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정해져 있습니다. 종부세든 양도세든 공동명의라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예. 예, 그래서 대신 이제 증여할 때 배우자 간에 증여해서 10년간 6억을 공제해 준다 하더라도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발생하니까 이 취득세에 대한 추가 납부분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분을 몇 년치를 합산해서라도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해 받는 게 우선이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니까 공동명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거죠. 예. 예. 네, 그런 다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 단계를 말씀드렸고요. 네, 처분 단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아까 그 쉬는 시간에 그 1세대에 있어서 세대 기준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우선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쭤보신 분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8살의 그 자제분이 있는데 이 분이 동일한 세대 구성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단독 세대로 볼 만한 여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양도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가취업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을 때도 소득이 없는 이제 30세 미만의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30세 이상과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세대 분리에 대한 중요한 나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 기준인 경우에서도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 충족을 하면 되는데 연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개월 기준으로 45% 그러니까 1,150만 원 정도에 대한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이 되면은 그 경우에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지속적인 소득으로서 중위소득에 대해서 40% 정도에 대한 기준만 충족을 하면 되니까 그 부분도 뭐 그 세대 그 나이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해서 너무 이렇게 뭐 강박관념을 갖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만 충족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1세대는 어쨌든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고 어쨌든 양도일을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양도세에 대해서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우리 경우에 해당할 수 있죠. 우리 연수구도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잠깐 그때 취득했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해요.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게끔 도와주는 게 그 상생 임대주택 제도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올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세법,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즉 국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을 우선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부상의 용도와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실상 주공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면은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세대 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공부상에 뭐 상가나 이런 걸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또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의 예외 적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어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라고 소득세 집행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시원 같은 경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시원 같은 경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시죠. 이게 고시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내 주택도 하나 살고 있습니다. 이때 다주택자로 볼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시원이 들어가서 살면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일시적으로 살만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지 상시적으로 살려고 만들어 놓은 용도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즘에 나온 기준은 뭐 싱크대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방마다 이 싱크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용도로 하수관이나 이런 게 잘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건 다 전부 다 주택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분하기 전에 그런 걸 다 철거해야 돼요, 원래. 그 다주택자로 보지 않으려면은 그런 다 고시원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예가 될 수 있고 뭐 고시원 말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겠죠. 네. 단전 및 단수 등으로 장기간 폐가 상태로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 본래 주거용으로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주택에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오피스텔은 재산세 과세 여부,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 여부, 임차인 전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에 있어서 보유요건과 비조정 대상 지역, 취득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던 주택이라면은 보유요건만 해당하면 되지만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던 토지라면은 거주요건도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양도세 중과 그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할 때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냐가 중요하고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인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질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경우는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 장기 임대주택이 있으면은 이 경우에 있어서 내가 거주하는 건을 처분할 때는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기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있어요. 5년, 10년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보유하는 주택이 있고 장기 임대를 준 주택이 있는데 내가 보유하는 주택을 팔았어요. 그래서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았는데 한 3년 있다가 이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한 사후 관리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팔았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취득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은 취득세 당초 부과될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우리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한 사후 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다시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그걸 신고하지 않으면은 추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 임대 주택 사후 관리 기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의무 임대 기간을 미충족 시 사후의 발생일에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특례를 적용받는 양도세 상당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이때 공실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 하더라도 추징 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공실인 것도 속상한데 공실 기간이 6개월 이상 되면은 사후관리 위배라고 해서 또 추징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걸 쭉 적용해주면 가장 많은 질문이 오피스텔에 대한 주거용 판단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취득 시는 업무용, 보유 시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과세한 경우 주택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재산세, 종부세도 저렇게 말씀을 드렸고 종부세도 사실상 용도로 판단을 하고 양도세는 특히 사실상 용도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이렇게 양도세 신고를 하다가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그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던 분이 있었는데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었고 이 1세대 1주택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이제 현지에 계신 공무원분이 이제 그 오피스텔이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열심히 파악을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판단을 해서 당신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았지만 당신이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은 공부사용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적용받았던 양도세를 추징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무려 10억이나 양도세를 추징되는 사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상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도세 신고할 때 이렇게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는데 뭐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 판단을 열심히 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원칙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이게 분양을 받았는데 몇 천만 원씩 떨어졌는데 또 내가 주택을 팔려니 또 힘들고 비과세 적용도 못 받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지죠. 이 세제에 대한 이 세법에 대한 큰 흐름을 보면은 오피스텔은 갖고 있으면 안 좋은 걸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정책적인 걸 개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것들에 대한 페널티를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빨리빨리 없애줘야 오피스텔에 대한 가격이 올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피스텔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실무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손피 거래라 그래가지고 양도세를 원래 당연히 매도자가 부담해야죠.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손피 거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인한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2023년 12월 27일 그러니까 2024년 11월 7일 전까지는 이 매수자가 해당 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세는 최초 1회에 하나요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1억에 팔았는데 양도세가 1,000만 원이 나오고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수자 너가 부담해라라고 했을 때 사실상 양도가액은 1억 1,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서 부과하고 최초 1회에만 부과했는데 이제 2024년 11월 7일부터는 매수자가 해당 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 하나요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게 아니고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한 그 등비급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뒤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도 차익이 2천만 원이 발생됐고 기본 공제가 250만 원이 적용돼서 중과세율 44%를 적용받는 2020년 12월 30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 2년 내 단기 양도인 경우에는 부담부 전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해서 1,375만 원이 나오는데 1,375만 원 어떻게 나오냐면은 2천만 원을 내준 거잖아요. 2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준 거니까 원래는 2천만 원에 대해서 44%인 880만 원인가요? 880만 원만 부담하는 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2천만 원 더하기 x 마이너스 250만 원 곱하기 44%는 x라 그래가지고
저 방정식을 풀면은 이 무한등비급수처럼 야 너가 내주고 또 내주고 또 내주고 또 내주고 이래가지고 양도세가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야 손피거리 하지 마, 매수자 부담 이런 거 하지 마. 근데 걸리면은 너 엄청 그거 할 거야라는 강한 기재부의 의지다라는 거죠. 물론 걸리지 않는 걸 전제로 하죠. 손피거리는. 네. 걸리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주택 양도시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이게 좀 양도세를 신고할 때 참 안타까운 사연인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땡땡은 2020년 1월 1일 날 취득을 하고 재건축 주택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가 2014년 1월 1일 날 됐는데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1년 있다가 김땡땡이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재건축 주택이 2020년 1월 1일 날 준공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자마자 1년 있다가 이땡땡도 처분하고 김땡땡도 처분했는데 이땡땡이 처분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10년이네요. 10년에 대한 보유기간을 인정받지만 김땡땡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준공 시점 이후부터만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분양권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판단할 때 사업 시행 인가가 언제인지를 봐서 우리가 주택에 대한 전체 보유기간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체크해야 될 경우 이제 토지의 경우는 뭐 사과나무, 배나무 등 작물 제목 등에 해당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 대상이 아니니까 구분하여 매매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툼에 대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도세를 10억을 냈는데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경정 청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야, 내가 낸 양도세 중에 뭐 일부는 사과나무에 대한 가액이었어. 이래가지고 이제 사과나무에 대한 가액에 대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빼줘. 이래가지고 그거를 막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네 주민들과 이장에 대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매수자가 이건 내가 사과나무에 대한 걸 산 거야.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입증 자료를 잘 갖춰가지고 내서 이제 납세자가 이제 이긴 사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텔, 호텔, 예식장 등은 직기부품과 구분해서 매매계약서 작성하시고, 즉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구분을 잘 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집만 파신다 그러면은 집을 파실 때 양도세를 어떻게 줄여야 됩니까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계약서를 잘 챙겨라라는 말씀, 그리고 다운 계약서를 하시면 좀 불리합니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취득세나 이런 것들 이외에도 경비로 지출하기 어려운 항목들도 잘 있으니 잘 체크를 해보셔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쉬운 항목도 사실 잘 안 챙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어떤 예가 있었냐면은 이제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데 인테리어 업자들 또는 그 보수를 하신 분들이 이제 세금관서를 발행을 못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세금관서를 발행하면은 뭐 부가세를 주셔야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당장 집 팔 것도 아닌데 10% 더 주기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을 보수하시는 이제 실소유자분들도 이 증빙을 잘 안 받으시거든요. 네, 안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처분할 때 이제 후회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증빙을 꼭 받아야지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대답하자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세금계산서나 적격 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서나 이체 증빙이나 등등 여러 가지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거는 필요경비로 과감하게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공제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 인테리어 업자나 공사한 업자한테 그 매출이 당신이 누락했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 자료가 파생될 수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팔 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인테리어 업자들이 2년이나 3년에 막 주기적으로 폐업을 하고 막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상대방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본인 걱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증빙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닌 일반적인 이제 어쩌다 한번 양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제 증빙 같은 거를 잘 챙기시되 뭐 적격 증빙, 즉 세금계산서나 뭐 내가 10%에 대한 부가세 부분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잘 모아놓는 게 양도세를 줄이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1일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상생 임대주택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례에 대한 공제율은 무려 80%고 일반 주택인 경우에는 15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만 3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2억은 빼주잖아요, 그죠?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이 20억에 대한 주택을 처분할 때 이 고가주택에 대한 판단 기준에 있어서 이 12억에 대한 기준을 빼주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게 중요한데 거주 요건에 대한 충족을 못했을 때 보완해 주는 게 상생 임대주택이다라는 거고요. 그럼 상생 임대주택이 뭔데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궁금하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소유한 경우가 무조건 유리하다. 예, 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배우자분한테 오늘 강의를 듣고 왔는데 결론은 공동명의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꼭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이게 저만 힘든가요? 잠시만요. 잠깐 이제 좀 여담을 하자면은 작년에 그 부동산 절세 강의를 하고 전화를 아까 정말 많이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는 사전 질문 접수를 좀 가능한 한 많이 해서 좀 그런 시간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깐 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를 또 이렇게 추려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 중 차익이 적은 1주택을 가족간 거래로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비과세로 매매하는 것은 절세법으로 어떤지요? 했을 때 맞습니다.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저가 양도를 말씀드렸는데 그 저가 양도에 대한 기준이 되는 금액, 즉 내가 10억짜리 주택을 7억에 팔았을 때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억과 7억의 차이인 3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게 맞지만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7억에 팔았다 하더라도 10억으로 판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실익이 없어서 저가 양도를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2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차익이 적은 1주택을 가족간 거래로 양도했을 때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기본적으로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익이 적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가액을 줄이지 않으면은 그 저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이 저가 양도를 하는 경우는 자금 출처 조사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어린 자녀분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되는 게 의례 관행이고, 그랬을 때 자금 출처를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저가 양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경우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주택을 가족간 양도할 때 이 매매 사례를 시가에 대한 적용 기준에 있어서 내 아파트가 얼마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매매 사례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지만, 매매 사례가 빈번하지 않은 주택의 아파트인 경우 또는 매매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내 동이나 나의 그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비슷한 아주 유사한 것에 대한 매매 사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납세자 간의 다툼이 많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는 거는 굉장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이 한 10%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 10억짜리 아파트여도 내 친한 감정평가
변호사님이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뭐 물론 감정평가사님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여지가 한 10% 정도는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낮춰서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한 그 절세 수단일 것 같습니다. 복잡한 절세 수단보다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절세 수단이 좋은 거고 제일 중요한 그 절세 수단은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이죠. 예. 3주택인데 세금 때문에 매매를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다라고 했을 때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매를 한 건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의 일부를 과세하는 건데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3주택인데 세금 때문에 매매를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라고 하시면은 그렇죠. 네,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네. 증여나 증여를 먼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근데 이제 결혼하신 부부에 있어서 이제 뭐 장인어른이나 아니면은 뭐 장모님 또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실 때 주택을 한 사람한테 증여하면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과세가 되는 게 증여세이기 때문에 그 증여세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위한테 분산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손자나 손녀한테 분산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가 좋다면은 분산 증여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불안하죠, 좀. 근데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굉장히 심플한 절세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따로 질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할 나이가 된 자식들한테 돈을 빌려줄 경우 어떻게 해야 나중에 증여세로부터 문제가 없을까요? 차용증 작성과 이자 또는 원금 회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건 아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구청 임의로 취소하여 1가구 3주택이 해버린 거 매도시 세금은 이렇게 구청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소에 대한 사유를 보시고 요 아까 말씀드린 사후 관리에 대한 예외 사항으로 이제 직권 취소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면은 다주택자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부동산 대출은 어떻게 갚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에 대해서 대출을 안 갚죠. 예, 이게 이제 가계부채와도 이제 연관이 있는데 부동산 대출을 갚지 않는 게 이제 돈을 버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된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복지에 대한 수요 그리고 화폐에 대한 총 발행량의 증가로 인해서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따라서 돈을 버는 방법은 대출을 많이 일으키는 거라고 느껴지고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지금 옛날에는 그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타부시되고 뭐 그런 게 있었는 반면에 뭐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어떻게 갚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 갚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째까지 했고 그 다음에 상생 임대주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상생 임대주택 제도는 그 취지는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주 여건을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와 같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임차인들이 갑자기 이제 살아있는 터전을 뺏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해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상생 임대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임차인을 굳이 내보내지 않고 당신이 거주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임차인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면은 거주를 한 걸로 봐줄게라는 게 이제 상생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주택을 취득한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이라는 직접 임대차 계약 조건이 있고 임대료 총액이 매년 5% 이상 증액되면 안 된다. 그리고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기준 시가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100억짜리 주택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
주택수는 2주택 이상도 가능하고 체결 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원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일몰이었는데 2년이 연장됐어요. 그래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적용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있어서 특례를 위한 거주 요건을 면제해 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80%인데 거주 요건 40%와 보유 요건 40%를 적용받거든요. 근데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이제 전환이 돼서 15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30%까지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혜택이 되게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완화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장기 임대주택 보유 시 2년 이상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10년 보유 주택을 가정했을 때 취득 당시에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상생 임대와 상생 임대 적용했을 때 양도 차익은 당연히 같겠죠. 그러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있어서는 상생 임대를 미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20%. 그러나 상생 임대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무려 40%를 적용받고 따라서 양도세는 3,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년 보유주택 가정했을 때 취득 당시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차액은 3,400만 원이 난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차액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한다면은 차익은 늘어나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상생 임대를 미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둘 다 양도 차익은 10억이겠지만 비과세 양도 차익에 대해서 6억을 적용해주고, 그러니까 저 경우는 10억짜리 주택을 20억에 판 거를 12억의 주택을 20억에 판 거를 가정하는 10억짜리 주택을 20억에 팔았고 12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양도 차익은 10억, 그리고 상생 임대 적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6억을 빼주는 거예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빼준 상태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무려 2.5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셨네. 굳이 이렇게 거주하실 필요 없다 이거죠. 근데 아마 상생 임대주택을 적용 요건을 이미 충족했을 수 있어요. 네, 이미 충족했을 수 있어요. 네, 사전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주택의 취득 시기가 직전 임대차 계약의 체결 시점보다 빠른가,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가,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인가, 그리고 5% 이상 징액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했는가라는 겁니다. 네, 되게 많이 남았네. 그 질문에 대한 케이스별로 이제 사례를 준비해왔습니다.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완화해 주는 것이다. 기억을 하시고요.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해야 되는데 직전 임대차 계약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이후 임차인과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하고 갑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과 임차인 병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취득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다음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존에 그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던 것을 승계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이 동일해야 되냐고 했을 때 동일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가는데 어쩝니까? 나가도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5% 이상 증액하지 않으면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6개월 이상 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 반면 이 상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예. 공백이 있어도 계속 유지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법이 다 다르죠.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다른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 임대차 계약에 인정된다. 그래서 인정된다라는 거고요. 내가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경우도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각 호별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제 추 양도 계획에 따라 다르지만 다가구 주택 일반적으로는 다가구 주택을 전체를 양도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두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가구 주택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다가구 주택을 호별로 양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호별로 양도할 계획인 경우에는 각 호별로 상생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상생 임대주택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뭐 취득 전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팔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취득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고. 임대차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 증여 승계받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 임차인 1년 내에 나갔어도 다음 임차인에게 5% 상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 전대를 줘도 임대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그 오늘 그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또 질문을 대한 답변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상속 관련되어 최근 트렌드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속 관련돼서는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상속세를 높이자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세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 그리고 뭐 선거에 대한 뭐 그런 판단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고 이미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세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3%를 넘어갔어요. 4%였던 때가 있거든요. 4%였던 때는 그 이건희가 이제 죽어서 이제 상속세 갑자기 많이 했을 때 그때가 이제 2022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4%였던 거고 지금은 3%예요. 예전에는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0.2%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상속세가 되게 상징적인 의미였던 거고 세대 간 부의 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이제 그 중요한 의미였던 반면에 지금은 세수를 판단했을 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따라서 상속세 건드리기 쉽지 않아요. 예. 뭐 물론 이제 겉으로는 상속세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제 상속 관련된 최근 트렌드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기본 여기서 아주 복잡한 걸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속세가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좋지 않죠. 상속세는 증가하거나 유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대 여명 연수가 늘어나는 현재 시점에서는 증여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상속 직전 10년 합산 증여에 대해서 합산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10년 전에 상속이 개시되기 10년 전에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가액에 합산하는 것이지 증여 당시 받은 가액에 대한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재계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먼저 주는 게 사실 세금적인 면에서는 제일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세금적인 면만 보고 고려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뭐 가족 간의 화합과 뭐 아들에 대한 뭐 걱정 그리고 뭐 당장 저희 부모님도 뭐 그러진 않으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세금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상속 시 부모님 주택을 형제가 한 채씩 받으면 상속세가 다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상속 시 부모님 주택 형제가 한 채씩 받으면 상속세는 동일하죠.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 유산세 방식을 가지고 있고 상속인들끼리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00억이었는데 나는 90억을 받고 내 동생은 10억을 받아도 그럼 동생은 10억 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지 않으면 내가 대신 내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된다랍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할 때 이제 배우자 공제를 활용을 하죠.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에 대한 한도가 크니까 상속세에 대한 연대 납세 의무를 고려해서 배우자가 상속을 받고 그 상속 아들이나 딸들이 내야 되는 상속세를 배우자가 대신 내주게 함으로 인해서 연대 납세에 대한 의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뭐 트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양도세 궁금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화 주시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재건축 양도세 셀프 신고 준비 중입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힘들고 그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답변을 무시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자세하게 적으셔가지고 그 혹시 뭐 여기 계시다면은 제 메일 주소 또는 구청에 문의하셔서 꼭 이렇게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치고 지금 4시 25분이거든요. 하여튼 뭐 비 오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4시 25분에 그 세정 팀장님께서 지방세 환급과 할인에 대한 신청 안내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방세를 환급해 주신다고 하니까 잘 들어보시고 저는 이것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강무석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행사 준비를 위해 오늘의 설명의 만족도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행사 식순지 안에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접속하여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도움이 될 지방세 정보도 안내드립니다. 행사 식순지 맨 뒷부분에 지방세 할인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전자송달 신청 시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환급 발생 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환급 계좌도 등록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차 안내입니다. 행사 안내 데스크에서 주차권을 받으신 후 1층 또는 지하 1층에 비치된 무인 정산기에서 정산을 받고 출차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부동산 절세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